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외 국가에는 90일 동안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무역 전략은 중국에 집중하는 집권 1기와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더 많은 제조 기반을 갖추는 쪽으로 중국은 더 많은 소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며 관세 논의를 세계대 중국 구도로 잡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대 중국으로 가져가느냐는 질문에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며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글로벌 무역 전쟁을 미중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경 배경이 최근 미국 국채 시장의 불안 신호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를 유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라고 답변했고 국채 시장의 반응 때문에 관세를 유예했냐는 질문에 난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국채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면서 어젯밤에 보니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3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연방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치솟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분석입니다.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이후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30년물에 대한 투매는 멈췄지만 10년물에 대한 매도세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다만 미국 재무부의 10년물 경매에서 해외 중앙은행 및 일반 투자자의 수요가 강했다는 점이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줬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무기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라며 일본이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경매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고 더불어 관세 감면의 대가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마러라고 협정의 라이트 버전과 같은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집계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깜짝 하락하며 약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대비 2.4% 상승하고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하며 예측치를 각각 0.2%포인트 하회했고 식품 및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비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1% 상승하며 각각 예측치를 0.2%포인트씩 하회했습니다. 같은 시각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3천 건으로 예측치에 부합했는데요. 지표 발표 직후 아폴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3월 CPI를 골디락스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크게 올라 향후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 폭등 랠리가 나왔고 오늘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폭등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관세 면제가 아니라 유예인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요.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모두 시장 예상치를 깜짝 하회했지만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또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에 나왔네요. 네.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최근 장세 관련해 갖고 앞으로 하락이 끝났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드러날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시장표 다 나오는데 그냥 솔직하게 좀 오픈하고 말하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다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니까 1시간 동안 좀 집중하시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늘 가감없이 솔직하게 현재 시장에 대해서 잘 분석해 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 너튜브로 지금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도 되고 있으니까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마스터님의 인사이트가 정말 더 궁금해진다. 그리고 마스터님의 기법까지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12%에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예상을 깜짝 하회하는 CPI가 발표된 이후에 18,987포인트를 터치하고 이후에는 완만하게나마 우하향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위아래로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3.52% 정도 하락한 18,62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증시가 계속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오늘은 모두가 기다렸었던 물가 지표인 CPI가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오히려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현재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네, CPI는 크게 영향 없다. 네, 이렇게 트럼프의 보시면 말이 더 중요하다. 네, 훨씬 중요하죠. 네. 별로 이제 지표는 사실 이제 CPI 발표는 이제 거래량, 발생 시점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전일 이게 역사상 유례없는 좀 상승폭을 기대했잖아요. 네. 세 번이라고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전일 상승 대비해갖고 어떤 하락 조정? 뭐 이 정도만 염두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내용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좀 사실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제 주관적인 생각도 드려야겠지만은 한번 보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관세가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외신이든 이제 어떤 객관적인 평가는 좀 남아있을 거예요. 뭐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2분기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번 관세로. 뭐 90일 유예를 했다고 하지만 90일 뒤에 또 다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이거잖아요. 맥락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하락이 더 오나요? 라고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저는 분명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장 하락은 옵니다. 근데 그게 관세 때문은 아닐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과감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근 일주일 한 달간은 관세 얘기로 들끓을 거예요. 처음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관세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시장 영향 안 갑니다. 관세 매크로는 끝났어요. 의아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왜냐면은 앞으로 계속 이제 각종 애널리스트 나와서 시장에 대한 관세 얘기를 계속적으로 펼치고 미국도 어떤 발표를 하겠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양 대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굉장히 극단까지 이미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이제 관세 관련해서 세율을 정하고 치솟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장 매크로 환경은 다 드러난 거고 이제 이거는 재료 소멸이에요. 재료 소멸이다.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관세를 90%를 나머지 유예한다고 해서 시장 반등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또한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 궁금증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이제 근 한 달 전이죠. 한 달 반 전부터 계속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이 시간 목요일에 얘기 드렸던 거는 시장의 고점이 나왔습니다라고 언급은 한번 드렸습니다. 자, 관세 내용 관련해 갖고는 뭐 이제 앞으로 순이익 전망에 대한 실망 하락 그리고 90일 뒤에 어떤 사태가 펼쳐질지 모른다. 이 정도에 대한 객관성만 좀 가지면 돼요. 더 추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관세에 대한 매크로 환경은 25%가 끝이에요. 고점 대비 25%에 대한 하락의 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고 있던 어떤 관점은 시장에 대한 매크로인데 자,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세 관련해 갖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한다고 했을 때가 2018년도예요. 여러분들. 2018년도. 지금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 포인트가 25%, 24% 기록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장이. 이거 무역 전쟁이다 하고서 서점 가면은 무역 전쟁 책으로 그냥 아예 도배돼 있었어요. 상황이. 근데 25% 하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장 뷰를 꺼낸 거는 어디까지 하락할 건가라고 했을 때 17,000포인트, 최하단 15,800포인트라고 좀 예상을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하락할 거다. 근데 지금 시장 매크로만 따지고 본다면은 지금 26% 이미 하락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미국에 대한 포지션, 그 중국에 대한 대처라든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대처가 나온 상황에서 이건 이제 재료 소멸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당분간 이번 달은 계속 관세 얘기로 끌 거예요. 근데 시장은요 지속적인 하락을 펼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락분에 대한 부분은 전일 상승폭에 대한 일부 반납이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좋고 시장에 대한 단기 저점은 나왔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 저점. 단기 저점이에요. 아시겠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해갖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근데 저는 여기서 사실 솔직하게 힌트를 드렸어요.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뭐 했어요? 첫 번째, 시장이 고점이 나왔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하락에 대한 대처를 해지를 조금 하자. 근데 나는 극단적인 포지셔닝을 구축하기 싫으면 엔화 또는 미국채를 전환을 하자. 아니면은 나는 수익을 좀 극단적으로 리스크가 있더라도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시장 하락에 초점을 맞춘 상품 투자를 좀 초점을 맞추라고 제가 여기서 언급은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유빅스죠. 유빅스 관련해 갖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유빅스를 좀 매매를 했었어요. 최근에. 네. 근데 이게 이 계좌 차트인데 이제 유빅스는 뭐냐면은 변동성 지수죠. 이제 빅스 지수 선물을 어떻게 보면 이제 ETF화 시킨 거예요. ETF화 선물.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오버롤이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품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밀었어요. 제가 노란 톡방에도 언급드렸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그래서 대응에 대한 구간을 3월 초부터 해갖고 35달러 내외 대응 그리고 74달러 5청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사실 더 추가적인 어떤 진입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건 제가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즉각적인 대처를 할지. 생각보다 변수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레인지를 구간을 보고 딱 한 102%만 먹고 나왔어요. 102%만. 예, 한 2만 달러만 좀 수익 거두고 나왔는데 최근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왜 제가 이렇게 시장을 대응을 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왜 이렇게 대응을 했냐. 남들은 그냥 이제 미국 주식 좋다 뭐 하고 계속적으로 열리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예,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최근에 있었던 2023년부터 시장 매크로 환경을 굉장히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설득을 하고 싶어요. 왜 시장의 고점이 나왔는지에 대한 가능성. 자,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좀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사실. 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정리를 해보죠. 굉장히 차트가 극단적이죠. 23년도부터. 사실 22년도부터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던 게 우리가 그때 제로 금리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갖춰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 이슈가 굉장히 있었어요. 22년도에. 근데 22년도 말 23년도에 제가 이때 이제 서울에서 강연을 했는데 저점이 나왔다고 그때 얘기를 드렸던 거는 미국 연준이 할 수 있던 고금리에 대한 포인트가 4.5% 이상에 대한 부분에서 더 추가적인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시장 매크로 환경이 구현됐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저점 가능성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건 사실 엔비디아 관련 테크주예요. 굉장히 밀었었어요 이때. 그냥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AI 관련이 이슈가 굉장히 이게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테크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23년도, 24년도에 시장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00포인트에서 22,000포인트가 딱 2배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말 같지 않은 유동성이 불어 넣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아파트가요 정말 좋아요. 어떤 지역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요가 많다고 해갖고 정말 아파트가 좋아서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 사는 사람들을 살 수 있게 돈을 서포트 해줘봐요. 그럼 광기가 드러나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5년도까지에 대한 시장 매크로는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냐? AI 붐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확장이에요. 실제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미국 연준이 돈을 찍어내는 과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유동성이 들어 나왔냐라는 의문점을 충분히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막 여러분들 이제 막 경제 공부를 하잖아요. 각종 유튜브라든가 TV 언론에서 보면은 시장 지표 공부하고 뭐 미국이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은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연 이 수요층에 대한 돈을 누가 넣냐 이것만 판단하면 좋은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보고 있어요, 다들. 핵심은 다르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은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찍어냈던 연준에 대한 부분이 5천조입니다. 돈이. 5천조에 대한 가량에 대한 돈이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왔을 뿐이에요. 시장에. 그거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려서 영래포 잔액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미국 연준에 있던 돈이 다시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머니마켓 펀드 시장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래포 잔액에 대한 어떤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23년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연준에 묶여있던 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잔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적 완화의 시대가 다시 열리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바닥에 왔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을 일으키려면 굉장히 간단한 거는 미국이 채권 발행을 하면 되는데 채권 발행이 안 되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부채 한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뭐예요? 최근 FOMC에서 나왔던 QT 속도 조절이라는 걸 통해 갖고 어떻게든 유동성을 조금씩이라도 불어넣으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한계점은 도출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냐? 상대성이거든요. 돈에 대한 어떤 가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때 들어갔던 돈에 대한 사이즈나 큐티 속조를 해갖고 할 수 있는 한계치 자체는 정확히 선이 그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차트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25년도가 왔습니다. 25년도가. 그러면은 잔액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시장 유동성이 없는데 이제 이슈만 불어넣으면 시장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년도 초부터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상품 구성을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어요. 조사를. 어떤 게 가장 임팩트 있으면서 가능성이 있는 레버리지 낮으면서 큰 폭에 대한 수익률을 좀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때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사실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좀 현금화를 좀 많이 시도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란톡방이든 이제 유빅스에 대한 부분은 3월부터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시도를 했어요. 지금부터 대응에 대한 영역이다라고서.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내에 102%라는 좀 수익을 거뒀는데 사실 제일 아쉬웠던 거는 어제는 시장 반등에 대한 어떤 TQQQ 대응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매크로 환경 끝났다. 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락 대비해서 이제 피보나치 배열로 618, 61.8%죠. 61.8%까지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 저점을 사실 16,000포인트로 보고 이때 이제 TQQQ로 좀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유예하겠다고 쏘는 바람에 급작스러운 반등이 드러났던 거는 조금 한계치였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쉬워요. 이걸 했으면은 만약에 이제 총 수익금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60%까지는 좀 칠 수 있었는 상황인데 와. 오늘까지 끌고 왔으면은 그러면 단 일주일 만에 160%를 좀 만드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단 일주일 만에 수익을 거뒀지만은 시장에 대한 포지션 예측하고 준비 기간은 사실 3달이에요. 3달이에요. 제가 여기 서울경제 나와갖고 올해 초부터 얘기를 했던 거는 시장에 대한 현금화 과정을 빨리적으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작은 바람을 했어요. 왜냐면 어느 누구도 언급을 안 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나스닥이 16,000포인트까지 하락하니까 또 이제 후발성으로 나와요. 시장 위기인가? 위험한가? 이제는 증시 관련해 갖고 다 힘든가? 이젠 투자할 때가 아닌가? 현금화해야 되나? 저는 얘기를 해요. 항상 왜 늦게 대처를 하냐고. 남들이 보지 않고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와서 대처하고 이제 와서 뭐 해요? 이제 와서 뭐 어떤 투자를 해야 되죠? 라는 반복적인 형태가 한계치인 거예요. 한계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저는 돈을 벌고 싶어요. 무리 있습니다. 왜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준비할 줄 알고. 그럼 시장에 대한 어떤 매크로 환경이 지금 왜 이끌어왔는지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왜 시장이 올라왔는지 이해도가 있다면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치가 세워지는데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 뭔데? 지금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 오늘 또 뭔 말하는 거 아니야? 항상 이것만 보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미리 어떻게 보면 계획성 있게 준비할 수 있는 한계점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에 대한 수익률을 어쨌든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떡하지? 주식이 물렸는데 하고 있는 구간에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일 대응이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TQQQ에 대한 대응이 왜 한계치가 놓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 모멘텀상 봤을 때 관세 매크로는 고점 대비해서 25% 하락입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눈에 띄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번 시작이 시장에 대한 금융 위기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시장에 대한 금융 위기는 채권 구조부터 꼬이고 망해야 돼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금은 고점만 나온 시그널에서 악재가 하나만 덜출됐을 뿐이에요. 관세 대비해선 25% 이슈기 때문에 25% 하락까지만 본 거고 지금 TQQQ에 대한 어제 대응에 대한 전략 위치가 사실 제 기준에는 $30 내외였어요. 이 구간에서 포지셔닝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사실 제가 어제 밤을 샜거든요. 근데 이제 딱 뜨는 거 보고 네.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90일 위에 하는 거 보고 사실 그냥 잤어요. 아, 망했다. 이건 포지셔닝이 내가 생각하는 위치 단가까지는 좀 힘들겠네 하고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루만 좀 버텨줬으면은 좋은 단가에 성립돼서 사실 TQ에 대한 대응을 이제 65에서 70 레인지까지 조금 목표치를 구상하는 단계까지는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럼 해왕님 지금 대응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좀 늦었다고 판단을 해요. 예, 저는 제가 원하는 어떤 평단에 대한 포지션이 아니면은 굳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 아까 단기 저점이라고 하셨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아까 관세로 인해서 하락하는 거는 25%가 최대이고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더 하락한다는 건데 그거는 경기 침체 뭐 이런 건가요? 그건 이제 금융위기죠. 아,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일단은 관세 매크로는 이제 저는 소멸됐다고 보는 거는 시장 영향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매크로 환경이랑 조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반등 위치값이 어떻게 보면 피보나치상 왼쪽 차트 2007년 리먼 사태예요. 자, 진짜 진정한 리먼은 이 구간이었죠. 그죠? 이 구간이었어요. 지금 상황은 뭐예요? 리먼 전초전입니다. 전초전. 아직은 뭐예요? 리먼이라는 거는 발생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미국에 대한 금융 구조는요. 은행별로 금융기관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어렵죠. 미국 금융 구조는 이래요. 은행끼리 상품이 다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은 줄줄이 도산이에요. 그때 이제 10개 내외에 대한 은행권이 이제 부도가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작점이 리먼 브라더스였고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크로 환경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라고 했어요. 이 왼쪽 동그라미에 굉장히 가깝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 피보나치를 여기에 그렸었죠. 피보나치. 원래 피보나치를 봤을 때 1, 0.618 그리고 0.382 예,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 위치 구조를 좀 봐야 돼요. 고점 대비해 갖고 저점이 1과 0으로 나왔을 때 어디 위치값까지 반등할 수 있냐면은 61.8%예요. 거기가 저항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우리 한번 차트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위치값상.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차트 한번 화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점 대비 여기 포인트를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차트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차트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어떤 대처에 대한 위치값이에요. 예. 너무 복잡한 수식과 너무 복잡한 어떤 차트화를 가지는 것보다 모두가 많이 보는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1포인트고 여기가 0입니다. 그러면 61.8%에 대한 위치값은 지금 보시면은 2200포인트 나와요. 2200포인트. 그러면은 해왕님, 요 근실 내에 시장은 어떻게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까요? 라고 평가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찔끔찔끔 올라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변동성은 굉장히 축소가 되겠죠. 변동성이란 뭐예요? 하루 이제 고점과 저점에 대한 변동폭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축소가 들어갈 거예요. 이전만큼 축소가 들어가면서 이 구간 내에서 굉장히 흔들면서 2200포인트까지 끌고 가려는 상태가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외치겠죠. 오늘 골드만삭스가 얘기하잖아요. 시장 침체 아니다. 어제 한마디 한 거 갖고 시장 침체 아니래요. 관세 유예한 거 갖고. 네. 이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제가 골드만삭스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매번 틀리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 침체는 맞습니다. 여러분 시장 위기예요. 근데
증시는 왜 하락 안 하냐? 트리거가 아직 발생을 안 해서예요. 지금 분명히 금융 구조가 꼬여 있을 거예요. 미국 구조 내에서. 근데 트리거가 발생해야 돼요. 트리거는 뭐예요? 어떤 한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야 돼요. 상품 구조가 그럼 다 꼬여버려요. 채권이.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트리거가 아직은 안 나왔다 이겁니다. 트리거가. 근데 그 트리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제 나오냐라고 평가했을 때 3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3분기. 그래서 지금은요. 시장 포지션에 대한 어떤 위치값을 대응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2200포인트 내외가 결정이 된다면은 지금 미 증시에 대한 포지셔닝을 다 던져야 돼요. 아예. 싹 다. 이번에 경험해봤잖아요. 25% 빠질 때 내 주식에 대한 계좌가 얼만큼 하락을 했는지. 그죠? 근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금융위기는 앞두고 있지만 어떤 트리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능성을 눈에 띄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채권 스프레드 한번 또 검토하고 할게요. 채권 스프레드. 채권 스프레드는 뭐예요? 10년물, 2년물에 대한 채권 스프레드예요. 제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사실 이제 채권 스프레드가 엉켜 있는 구간이죠. 엉켜 있는 구간.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은 2002년도 초반, 2007년도 초반 이때가 이제 금융 위기예요. 우리 시장 언제 무너졌죠? 2008년도 9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차트 한번 확인해 보죠. 정확한 시기를 지금은 조금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2008년도죠. 2008년도 8월이에요. 여기 보세요. 8월부터 트리거 발생한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했죠. 2008년도 8월 외우세요. 왜냐하면 채권 스프레드 기간도 한번 봐야 되니까. 재밌죠, 여러분들? 자,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채권 스프레드가 꼬여가지고 제대로 넘어가는 구간은 2008년도에 1.5포인트 기록했네요. 시장에 대한 금융 위기는 1포인트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죠? 자, 다른 거 볼게요. 자, 2000년도 초반 볼게요. 여기는 뭐예요? 0.5포인트죠. 위치값이 다르죠. 근데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행량하고 이제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공통된 특징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개 구간에. 뭘까요?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이 2번 나오고 시장이 망했다. 역전이 2번 나오고 망했다. 그죠? 어떤 이제 시기에 대한 위치값상은 굉장히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어떤 절대적 수치값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모멘텀은 뭐냐면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역전 자체가 2번은 이루어진 다음에 정상화됐을 때 시장 구조가 꼬이더라. 반복된 형태를 그리더라. 자, 지금 상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역전 자체가 코로나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루어졌습니다. 2번은. 그럼 지금 구간은 뭐냐면은 단순히 과거 모멘텀만 봤을 때 금융 구조에 대한 어떤 위기가 한 번 더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전일 트윗 날렸죠? 미증시는 죽지 않아 하면서. 근데 아닙니다. 트럼프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네? 이거 정확히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죠. 제가 일단은 내가 현금화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거두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엔화 하면 돼요. 엔화. 제일 쉬워요. 자, 엔화 봐봐요. 불확실성이 고조되니까 증시 반등 오더라도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버틴단 말이죠. 얘는, 이 친구는. 이거는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내수 경제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얘기하기는 조금 디테일이 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 금융위기가 도래를 했을 때 주식을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시드가 있어야지 주식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대한 급한 마음보다
어떤 그때를 위한 전초전 준비를 해야 돼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기가 하향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악의 세대입니다. 3040. 최악이에요.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2년 뒤. 왜냐면 성장성이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요. 제가 저번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손님이 없대요. 너무 힘들다고. 네. 자기 할당 채워야 되는데 하루 6시간 했는데 2개밖에 못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유동성 위기가 실물적으로도 저는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을 때 내가 차라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나아. 뭐하러 나와갖고 이거는 체력 낭비, 돈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할 정도니까. 체감은 굉장히 있지만은 아직 트리거는 발생 안 했어요. 미증시 그냥 무너지면 끝이에요. 예,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하락하겠죠. 그럼 정부에서 어떤 게 나오냐? 미국 구조 그냥 따라가 버릴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50년짜리 장기물. 평생 갚어, 그냥. 내가 이거 근저당권 다 사드릴게. 다 사드려요, 채권. 그런 미국처럼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50년 동안 갚어.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니까. 예. 그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눈에 띄는 시장이에요. 그때 가면은. 지금은 현금화가 사실 제일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방법인데 추가적으로 난 투자 활동을 좀 펼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엔화로 미국채는 좀 선호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하락을 전초전으로 좀 준비하는 구간인데 그거는 이제 3분기부터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사실 이 4월 초에 들어서 단기간 수익을 좀 거두고 나서 한 2개월 정도는 좀 트레이딩을 쉬려고 해요. 트레이딩을 좀 시장 봐가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구간을 좀 확보하는 그 구간으로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 제 성향상 사실 단기 트레이딩을 좀 자세히 못해요. 이건 제가 좀 인정을 할게요. 제 성향상. 왜냐면 제가 좀 잠이 많은 스타일이라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새벽에 좀 자야 돼갖고 근데 제가 좀 이제 기회가 왔다 상황이 좀 연출이 된다 이러면 좀 밤을 새요. 그때는 그게 한 달에 한두 번 꼴 되는데 그때만 좀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은 사실 이제 조금 한 차례 소나기는 굉장히 지나갔는데 사실 서울경제 해선시대에서 계속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좀 잘 피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를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예, 지금 만약에 미국 주식 관련해갖고 뭐 관련해갖고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됐다면은 이전에 있던 매크로 환경과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설득력이 저는 제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요. 강하게 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내용을 너무 말도 안 되게 쉽게 설명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한테 논리와 근거를 좀 펼친 다음에 설명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아직은 늦었다 이 생각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늦었다. 이제 증시에 대한 반등은 어떻게 2만 포인트를 좀 살짝 넘어선 수치까지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그때까지는 좀 구간이 안정적으로 약손실을 좀 보더라도 정리하는 구간 아니면은 좀 어떻게 보면 수익권일 때 좀 마무리 짓는 구간 이렇게 평가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시장에 대한 예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면은 앞으로 내가 살면서 겪지 못할 최고의 금융위기일 것 같아요. 2008년이나 죽을 때까지 네. 다시는 나오지 않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편차가 더 강화되는 시기가 발생을 하겠죠. 분명할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마수님 제가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3분기에 물론 금융위기가 올 수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인하 외치고 있으니까 파월한테 금리 인하하라고 계속 이제 닥달해가지고 하게 되면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연준 역할이에요. 정확하게 연준에 대한 포지션이지 트럼프가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전에 뭐 찌라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네, 파월을 네. 주요 정부기관 고위직 해임 권한을 요청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네. 정말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네. 쇼인가 아닌가예요. 얘가 지금 그냥 쇼를 하는 건가? 이제 어떻게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 그거거든요.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에요. 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 굉장히 포장을 잘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트럼프랑 짜고 치는 건지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단순히 외부적인 쇼잉을 하는 건지 저도 헷갈려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파월을 자를 만한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그 기준 금리에 대한 선택권은 이미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보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이러는지까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야 너네 시장을 위해서 나는 힘쓰고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파월한테 이제 좀 뭐라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네. 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어떤 대처를 하냐 이게 중요한데 6월에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에 육박하거든요. 어제 전일 5월까지 갑자기 쉬다가 다시 이제 쑥으로들었어요. 근데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2, 3개월 안에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눈에 띈다는 건 좀 팩트인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시기예요. 그럼 이에 대한 준비를 저는 미리 하라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금융위기는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금융위기는 좀 피하십시오. 웬만하면. 이때 수익 내는 구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니까 이제 미증 씨 얘기했으니까 코스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다 코스피는 네. 뭐 미증 씨 따라 움직이죠. 미증 씨 따라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2,500포인트, 600포인트가 이제 최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2,500포인트, 600포인트. 지금 이거 박스 랠리가 풀렸다는 건 뭐냐면은 이 박스가 풀렸다는 건 이제 어떤 채널 링에 대한 구성이 달라지는데 이거 하락 전초전이에요. 이 구간에서 맴돌다 이제 또 떨어지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어떤 미증시가 2200포인트가 왔을 때 이제 국내 주식 관련해서 이제 장기 투자 종목 있죠. 장기 투자 종목은 웬만하면 정리를 해야 돼요. 다 정리해야 돼 그냥 다 싹 다. 예. 그리고 금 좀 투자하지 마세요. 예. 지금 막 맨날 아직도 금 볼 거예요. 금 수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아직 더 힘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남들 안 볼 때 하는 게 투자지 지금 다 올랐는데 지금 와갖고 또 금 보고 있는 거는 인간 지표예요. 이것도 또. 주변이 막 나 금 사야겠다 이러잖아요. 아 고점 다 왔구나. 고점 다 왔구나. 여러분들 만약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참 이거 멕시코 기준이라 다시 볼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그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그 남들 다 볼 때 이제 좀 이런 거 좀 이제 춤에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습관 좀 버리세요. 진짜. 이거 습관 좀 버리세요. 공포에 살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차트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 똑같다고. 금융위기 오면 이제 공포에 굉장히 휩싸이면서 사람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시기 때 현금을 갖고 어떤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익성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시기론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사실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이 야 지금 이거 좋대 하면 굉장히 귀를 기울여요. 아 떠날 때가 됐구나. 네. 진짜예요. 이건 피터 린치가 그걸 잘해요. 피터 린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 네.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을 잘해야 돼요. 피터 린치 나이가 90 넘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수익을 거두겠어요?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트레이딩은 제가 이 얘기 할게요. 공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학하고 인문학이에요. 사회학하고 인문학. 주식에 투자하는 어떤 수요 계층을 끌어올리는 것과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 그거를 내릴 줄 알아야 돼요. 네. 마스터님,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질문이 올라가지고 좀 빠르게 제가 질문 드리고 네네. 답변을 들어볼게요. JJ님께서 금융위기 기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6개월, 마리모님은 장기 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하셨는데 6개월 봅니다. 6개월. 6개월. 네, 아, 만약 하락 들어가면 6개월 봅니다. 네. 네, 이거는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6개월 보고 시장에 대한 하락 지점까지는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하락하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해답은 미국 정부가 내려줄 거예요. 미국 정부가 갑자기 어떤 정책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정책에 대한 강도를 제가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하락이에요. 끝이에요. 절대 그거를 멈추질 않아요. 하락이 오더라도. 시간 질질 끈단 말이죠. 뭐 각종 이론이 많죠. 부채를 녹이기 위한 작업이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장기 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라고. 장기 하는데. 국채요? 네. 장기 국채는 상승할 겁니다. 요즘 많이 왜냐면은- 팔고 있잖아요. 예? 요즘 많이 팔고 있잖아요. 매도하고 있는데. 아니 다시 이제 떨어질 거예요.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오냐? 금융위기 오면 알아서 내려가요. 알아서 내려가요. 알아서. 왜냐면 국채 수요도가 폭발할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좀 걱정되는 게 그건데 그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미중 무역이 펼쳐지면은 전쟁이 그 중국이 가지는 최고의 카드는 제조업과 미국 국채거든요. 이거 던지면 끝나는데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국 필살기예요. 필살기. 이거 던지면 미국 터져요. 네. 근데 뭐 스테이플 코인이라고 해갖고 요새 이제 국채랑 연동해갖고 발행사에서 갑자기 국채를 막 사들이기 시작한 거는 네. 과연 코인이 가상화폐에 대한 대체 이슈냐라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매도를 경계하기 위한 해지 방어 수단이라고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잘 해주시는 우리의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들으시면서 먼저 이렇게 시장을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시적인 분석 더 듣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시끄러운 환경이지만 관세 재료는 끝났다라고 보셨고요. 2008년처럼 채권 스프레드 역전이 거듭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전초전으로 보이며 3분기 중에 시장 붕괴 트리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있겠지만 시장의 단기 저점은 나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2200포인트까지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분석해 주셨고요. 2200포인트 부근에서 현금화하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환차익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불확실성이 최근 고조되면서 엔화는 상승 중에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골드를 매수하는 것보다 엔화를 이용해서 미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